좀 구하고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강기 범한 에릭스 판톡스의 그 동경 법인장님, 또 최수범 박사님, 우리 김학준 우리 학생, 최지선 박사님, 박효섭 스파크 인터내셔널 차장님, 또 이경민, 이상수 우리 해진공의 제자님, 이렇게 쭉 몇 분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좀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 변호사 강의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한 2년 동안 이 공급망이 불안정하게 되어서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좀 처리하면은 개선이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좀 오랫동안 제가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 또 디지털화가 또 많이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논문 형식으로 한번 제가 뭐 작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논문이 두 편인데, 하나는 이제 상사법 학회지에 지난달에 발표한 디지털화 및 공급망 불안정 시대의 해상법 과제, 그리고 또 하나는 손해보험지에 뭐 좀 자매 논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요 디지털화 및 공급망 불안정 시대에서 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리스크를 좀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것들이 리스크 처리가 잘 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또 손해보험지에 한 일주일 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적었는데 1시간 내로 한 10시 반까지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은 디지털화를 하나로 했고 또 공급망 불안정을 또 하나로 이렇게 했습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해상법의 변화와 역할을, 이것은 뭐 공급망 불안정 관계없이 쭉 진행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운송 계약이 이제 많이 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해상법 하시는 변호사님이나 교수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데, 최근에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운송 계약의 체결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하나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의 관리,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디지털화하면 박스의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논문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내용, 디지털화의 궁극은 역시 전자선화증권이 전자화돼야 되는 것이라서요. 유통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왔습니다. 세 번째,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해상법의 변화는 이게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겪었던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좀 처리하자는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국제 종합 물류 조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의 반납이 늦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그 이제 디텐션, 그 지체료의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예, 다음 문제의 제기는 아까 설명드린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운송 계약의 체결. 그 운송 주선인들이 이제 생겨나서 운송인과 이제 화주의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 운송인이 되는 것들이 지난 한 30년 정도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해상 기업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삼성 현 HMM 같으면 HMM 또 자체가 온라인 상의 계약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 운송 주선을 끼우지 않고
해상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직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큰 변화의 하나다라고 이제 저는 봤습니다. 다음. 다음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입니다. 전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전기선 운송을 이야기하는데 전기선 운송에서는 그 중간에 이제 MVOCC들이 프레이트 포워더들이 끼면서 계약 운송인 그리고 이제 해상 운송이나 실제 운송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한 30년 동안 쭉 발전되어 왔고 사실은 우리 해상법 상법 해상편은 이걸 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운송 계약의 형태가 이제는 계약 운송인 이꼴 실제 운송이 되어버리는 말하자면 포워드들이 필요 없는 그런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목을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의 분리 현상이 축소되는 방향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 퀴즈. 예, 다음요. 예, 잠깐만. 예,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규정을 특별하게 계약 운송인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송화인과 이제 운송인, 그 운송인은 이제 계약 운송인이면서 실제 운송인이 되는 상황이 이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해상법을 바꿀 필요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노쇼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상으로 운송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이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들이 이, 어, 이제 더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노쇼가 되면은 노쇼가 생겼을 때 이게 우리가 페널티를 두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이제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더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운송인들이 화물을 적재를 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날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노쇼가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뭐 항공이라든지 철도 운송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운송인 확정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선화증권에는 뭐 아이덴티티 오브 캐리어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화증권을 뭐 선장이 그 발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티 오브 캐리어 조항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전기용선자가 운송인이면서도 그 선박 소유자를 운송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제 다음요. 운송 계약이 이제 체결되게 되면은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제 전기용선자임이 더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 캐리어 조항은 이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다음 그다음 뭐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화증권 상환의 불편함 계속요. 좀 넘어가고요. 그 온라인으로 이제 그 운송 계약이 또 체결되고 또 이제 현재도 이제 전자선화증권이 그 비유통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이제 회사화물 운송장이나 또 뭐 스랜드 선화증권 그리고 유사한 비유통 선화증권이 이제 오고 가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말하자면 그 선화증권의 상환성이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늦게 도착해서 운송인이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뭐 다른
선취 보증장을 발급한다든지 또는 운송물 오인도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들은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 이제 전 유통 선화증권이 발행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제한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잠깐만, 예, 조금 한번 더 올려보실래요? 이건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개품 운송을 운송인이 경제적으로 또 강자이고 송화인이 경제적으로 약자다 하는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이제 헤이거 비스비 규칙이 만들어져 왔던 것이고 우리 상법도 그 입장인데 이제는 온라인상에 선화증권이 다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화증권의 그 내용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다 쉽게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개품 운송 계약을 운송인에게 유리하다고 본 그 자체는 그 선화증권이란 것이 그 뒷면에 그 운송 계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그 뒷면의 내용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른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선화증권의 약관이 온라인상으로 다 있고 또 크게 또 확대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합 계약이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송화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상당 부분은 그게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운송인이 반드시 강자다는 그런 계약의 그 입장, 조약의 입장이 이제 변경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로텔담 규칙을 만드는데 그 로텔담 규칙은 조금 더 그 운송인과 송화인이 그 경제적으로나 그 이제 그 계약 체결의 과정에서 동등한 입장이 있다는 취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약도 말하자면 헤이그 비스비 조약의 내용이 로테담 규칙으로 넘어가게 되는 하나의 좋은 그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법 799조 같은 경우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송인한테 그 불리한 것은 유효하고 송화인에게 불리한 것 상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비해서 그런 것만 이제 무효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변하게 될 거다. 이게 자 그다음에 뭐 예선의 소유권을 NFT로 유동화시키는 방안 이거는 조금 이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뭐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예선의 소유권 관계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 이제 그 알게 된 것이요. 그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그 등기부 자체가 선박 한 척에 대한 등기부 자체가 32등분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이걸 다 소유를 하게 되면 32분의 32, 두 사람이 하게 되면 그 16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걸 그러니까 32분의 32, 그다음에 32분의 16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32명이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원래 이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기업들 하는 걸 보면 한 기업이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라는 것이 없는데 이제 이걸 NFT로 이제 조각을 내서 소유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좀 연구를 해봤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등기부에 보니까요. 등기부에 보니까 그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돼 있더라고요. 조금 한번 넘겨가 보실래요? 예, 잠깐만요. 선박 등기부 규칙 제 13조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지분을 적고 기재하고 선박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법에 우리가 뭐 거의 사문화됐다고 보는 그 선박 관리인 규정 764조 이하에 있는 것이 이때 이제
그 빛을 이제 발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선박을 공유하게 될 때는 선박 관리인을 둬서 이제 관리인이 그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모든 공유자에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는 그때 작년에 NFT가 워낙 이제 잠깐만요. NFT가 워낙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겠나 해서 이제 예인선 같은 조그만 배를 한 32등분 하고 한 사람이 1억씩 이렇게 조각을 내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등기부를 전자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사고 팔고 할 때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이제 관리 문제입니다. 이게 우선은 우리 컨테이너 박스가 선박과 달리 해상 기업이 물적 설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그 점에서부터 제가 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컨테이너 박스라는 것이 생긴 것이 한 1970년대 중반쯤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본, 독일 다 마찬가지인데 이 해상법을 만들 때 컨테이너 박스라는 것을 그런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컨테이너 선박은 물론이고 컨테이너 박스도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박스가 모자라 가지고 또 뭐 운송에 지장이 될 정도였고 또 중국이 주문한 컨테이너 박스를 제대로 제작을 또 안 해줘 가지고 우리가 좀 애를 태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가 그 상법에 이제 규정화 시키면서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법적 제도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가면 100만 TU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는 한 200만 TU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하나가 500만 원 한다면은 이 전부를 치면은 한 그 상당한 한 200만 개 같으면 한 10조 정도만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것이 이 컨테이너 박스에 IoT를 답니다. 지금 남성해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IoT를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달아두면 요 박스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화주에 대해 가지고 당신의 컨테이너 박스가 화물이 지금은 뭐 태평양에 있다, 인도양에 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 지금 입항 중이다든지 그리고 그 냉동 화물 같으면 요 온도가 지금 마이너스 10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든지 이런 그 이제 정보를 화주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해상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또 육지 어디에 뭐 러시아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덴마크에 있다든지 이걸 알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이 박스가 양도 담보되는데 양도 담보권자인 은행에게 제공되어서 은행은 이제 그 담보권자로서 야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어디 가서 이제 경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담보의 가치를 올릴 수 있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요 전기선사의 운임 채권을 NFT로 유동한다는 이야기는요. 이건 이제 뭐 제가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NFT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미국에서 NFT가 나올 때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그 SCFI 지수가 엄청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스팟이 한 2,000 그
SCIF 직수 2,000보다 떨어졌습니다. 한 5,000에서 2,000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 2년 뒤에 다시 이게 또 5,000으로 뛸 수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뭐 20피트짜리 하나가 뭐 지금 한 2,000불에 그 운송이 된다는 계약을 이 순간에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NFT로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체결을 하고 이제 해운회사에는 이걸 이제 1년 뒤 또는 2년 뒤에 운송을 실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2년 뒤에 이게 이제 5,000불이 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넘겨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사의 운임채권, 전기선사에 대한 운임채권, 전기선사에 대한 운임채권을 NFT로 유동화 시키면은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가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또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예, 좀 그다음 넘기실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선화증권과 이제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혼란이 오는 게 뭐 어떤 분들은 이미 전자선화증권이 온라인 상으로 다 발행이 된다, 뭐 유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조사해 본 바로는 유통선화증권은 아직도 뭐 어디에서든지 이게 유통되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본점과 지점 사이에 그 이제 선화증권이 필요해서 그 발행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비유통으로 스트레이트 비ll 오브 레이딩 같은 것이 발행되는 경우는 현재 온라인으로 전자적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전자선화증권이 이제 발행이 안 되고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해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볼레로가 이미 2000년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것은 그 이제 해킹 때문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뭐 몇 년 전에 나타난 이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원장이 관계되는 사람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킹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이제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범용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 그 상법에도 전자선화증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 선화증권을 사용하려면은 우리나라 그 법무부가 인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등록기관을 지금은 우리나라 KT하고 이제 KL네트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그 역할을 하도록 됐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KL네트가 그게 추가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대상이 우리나라 선사, 우리나라 화주, 뭐 우리나라 세관 이런 분들이에요. 플랫폼 자체가 이제 전 세계를 커버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범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은행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 화주 등등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건 우리나라의 그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트레이드 렌즈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이제 그 은행, 뭐 선사, 또 화주, 세관 뭐 이것들이 갖춰지면은 이제 범용성이 최대한 범용성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전자선화증권이 이제 발행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험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이제 인터내셔널 P&I 클럽에서 5 그 플랫폼은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되어서 그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그
책임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볼레로, 그다음에 트레이드 렌즈 몇 개, 5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삼성 SDS가 이제 첼로 이걸 한다고 뭐 조선일보 같은 데 크게 내놨는데, 첼로도 아마 이제 그런 전자선화증권까지를 겨냥한 영업을 할 것 같은데, 저 인터내셔널 P&I 클럽에 첼로가 아직은 들어가 있지 못하고 우리나라 지금 여기 KL넷 에는 들어가 있다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제 삼성 SDS에서 하는 첼로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이제 법령 요소를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역으로 본다면은 이제 트레이저 렌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그 자기들이 발행하는 그 전자선화증권이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그 등록기관에 등록되지 않는 이상은 한국법상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듣기로도 외국의 선사들도 많이 등록을 하기 위한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상. 예, 다음. 그다음에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해상법의 변화 대책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급망 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급망 불안정의 문제를 공급망의 그 대상인 원료의 그 불안정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요소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소수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이제 원료를 중국에서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배로 그걸 가져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배로는 뭐 잔금 상선하고 등등해서 쉽게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가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급망 문제라 하면은 야, 요소수라든지 원유를 어떻게 확보할까 여기만 신경을 쓰지, 사실 확보한 것을 어떻게 가져올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그 자동차를 미국에서 제작을 해라, 그래야 뭐 세금 혜택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 전부 미국이나 또 북미, 멕시코 같이 운송이 개입되지 않는, 해상 운송이 개입되지 않는 쪽에 포커스를 이제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 수출이 우리 GDP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망을 다 그 가져가 버리면은, 그 리쇼어링 해버리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공급망 문제에는 수송의 문제, 해상 운송의 문제도 포함한다는 걸 자꾸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이 애써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한국에서 수송이 제때 미국에 탁탁 되도록 돼 있다. 이걸 좀 확신을 시켜주면서 우리나라에 뭐 반도체도 만들어지고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이 해상법을 국제적으로 잘 그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해상법 학자들의 역할인데, 그동안 한 2년 동안 우리가 이런 역할을 너무나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예, 뭐 해상법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카보타지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이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움직이면 이게 다 카보타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카보타지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카보타지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존스법이 있는데, 존스법은 지금 변호사님들은 이제 그 선언법과 유사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또 카보타지는 또 다른 의미로 존스법은 또 다른 의미로는 카보타지 법입니다. 자국에서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나 미국의 선원이 타고 있는 그 선박에 미국의 연안 화물을 실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부과한 것이 바로 존스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대형선의 퇴조와 피드선의 활용 정대 가능성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뭐 멕시코의 자동차를 만든다. 또 반도체도 뭐 국내 또는 멕시코, 캐나다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송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선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궁극이 간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24,000 TU 같이 큰 것들은 퇴조하고 조그만 피더선이 활용이 더 많아질 거다 이거죠. 그래서 뭐 작년에 그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피더선을 대량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HMM 같은 경우는 대형선을 많이 건조해가지고 뭐 작년 금년은 되게 괜찮은데 앞으로 이게 니어쇼링이 강화가 되면은 대형 컨테이너선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불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피더선의 법률 관계를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피더선의 법률 관계를 쭉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중국 닝보로 가는 화물의 경우인데 우리나라 부산항에 왔다가 이제 부산항에서 닝보로 피더선이 싣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화증권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선화증권이 한 장이 발행이 되는데 미국에서부터 닝보까지 가는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HMM이 우리나라까지 싣고 왔다 그러면은 우리 HMM이 전 구간을 책임지는 운송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닝보까지 피더선은 우리나라 HMM의 이행 보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더선이 부산에서부터 닝보 사이에 싣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HMM이 그 이제 본인 그 운송인으로서 1차적인 책임을 먼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국제 종합 물류 조약의 이제 그 필요성입니다. 우선은 이제 종합 물류 계약의 개념이 이해가 이제 뭐 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삼다수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종합 물류 계약이라는 것을 그 검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종합 물류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합 운송이다라고 이제 보고 우리 상법 816조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종합 물류 잠깐 다음 장요. 예, 뭐 종합 물류 계약이라는 것은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수출자인 송화인은 자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포장, 창고, 보관, 통관, 운송, 하역 등의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해상법이 다루는 것은 운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범위가 확대된다면 창고, 그다음에 하역 등인데 여기서는 이제 생산에서부터 이제 나오면은 뭐 포장하고 세관 통관하고 또 창고 보관하고 운송하고 또 하역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의 상인이 다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포장도 책임지고 통관도 책임지는 그런 상인이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종합물류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이제 그 해상 운송인은 이런 종합물류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이제 종합물류 계약을 1차적으로 따오면은 그 하부 계약으로 해상 운송에 대해서 운송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삼성 SDS가 이제 뭐 그 이제 그 우리나라 평택에서 그 자동차를 뭐 미국에 뭐 싣고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범한 에렉스 판토스가 종합물류 인이 되면은 해상 운송에 대해서는 HMM과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죠. 그러나 이제 미국에 가서 만약에 미국 워싱턴 DC까지 간다면 그 사이에 육상 운송에서 지연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에렉스 판토스의 그런 계약의 범위 내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 재작년에 일어난 일들이 반드시 해상 운송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육상 운송에서 미국의 육상 운송에서 뭐 도로 운송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운전자가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그 육상 물류 설비들이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든지 하는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그래서 그다음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한 에릭스 판토스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저 평택에서 워싱턴 DC까지 어떤 물건을 그 물류를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그 구간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이나 조약이 없다는 거죠.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없다는 거죠. 우리 해상 운송의 경우는 이미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다 있고 도로 같으면 또 철도도 다 있단 말이죠. 항공도 있고. 그렇지만 이 종합물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종합물류의 일부로서 이제 해상 운송이 되면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되고 한국의 해상법이 적용되고 또 항공 같으면 또 다른 조약이 적용되고 철도도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빠지는 것들이 창고라든지 통관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상의 인프라를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의무를 누군가 부담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물류인들은 상당히 편하게 그 영업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종합물류인이 부담하는 강행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상운송 같으면은 출항하게 되면은 입항할 때까지 배가 안전해야 된다는 가망능력 주임을 일단 부담하고 그 다음에 수령에서부터 뭐 보관, 운송, 뭐 양육에 이르는 의무 자체는 강행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종합물류인은 그냥 그 송화인과 계약상 책임만 부담을 뿌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합물류조약을 우리가 만들면서 종합물류계약을 정의를 하고 종합물류계약의 적용 범위 그리고 당사자를 정하고 종합물류인의 주 의무와 또 책임 제도를 정하고 종합물류인의 면책 제도 또 책임 제한 제도를 정한 다음에 종합물류인이 부담하는 강행 규정을 두자.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채약국은 종합물류 흐름이 안정화되도록 인프라를 갖출 책무를 부과시켜야 된다.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뭐 뒤늦게 야단 얘기를 하지만 그 인프라가 너무나 낙후됐다는 거죠. 이 지금 최근에 2년 전에 일어난 것도 이거 대형선이 들어가면 대형선을 다 받아줄 만한 그 미국의 항만이 LA항, 롱비치항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조금만 지체가 되면은 그건 대규모의 지체가 생겨버리는 말하자면 미국의 항만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운송인들이 배를 대형화시키면서 미국의 사정 고려하지 않고 미국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사 같으면 항상 트럭 운전사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돼 가지고 뭐 우리가 배달이라고 그래요. 배달 쪽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그 미국을 서부와 동부를 횡단하는 횡단 트럭을 운전할 운전수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리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국가에다가 조약이 뭐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그걸 위반하면은 거기다 국가에다가 페널티를 이제 물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조약 안에다가 종합물류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각 국가는 인프라를 잘 갖춰야 된다 하고 책무를 우리가 부과를 시키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조약의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가서 뭐 예산을 더 따서 종합물류 인프라를 더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종합물류인들도 이 인프라가 나빠가지고 여기서 부과시키는 뭐 주요 업무 위반이 돼서 저희가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은 각 정부에다가 인프라를 빨리 갖춰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뭐 종합물류 조약을 좀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네, 그다음에 이제 소형 화주의 장기 운송 계약 그 체결 촉진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다음 페이지요. 그 장기 운송 계약이 이제 대단히 이제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운송인은 화주로부터 장기간의 이제 대량 화물을 제공받고요. 운송인은 또 대량 화주에게 운임을 또 할인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화주를 차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경쟁법에 따르면.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제 화주들이 운임을 차별적으로 낮게 지불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소형 화주들은 화물이 적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나라나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화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우선은 실은 나를 배도 없고 또 스팟에서 운임도 높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초반에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그 화주 협회 Shippers Association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형 화주들이 이제 뭐 10개, 20개 모여가지고 화물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FMC의 적용, FMC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이제 쇼핑 액트. 그래서 미국의 해운법에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가 그 무역협회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우리 제자들하고 이런 법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만 자, 계속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해법 학계에 따로 논문으로 이미 펴낸 바가 있습니다. 예, 계속.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이제 그 관리인데 좀 넘겨봐 주실래요? 왜 잠깐. 제가 여기서 주장했던 건요. 그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박스 이게 이제 안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사람도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H&M하고 SM이 미국의 서부에 가지 않습니까? 두 군데 가는데 H&M도 배를 보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내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SM도 배를 보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 배가 한 척이 가가지고 박스를 뭐 100% 말하면 소속률 100%로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조금만 공간을 사용해서 싣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배를 한 척 보내가지고 두 회사의 컨테이너 박스를 한꺼번에 싣고 온다면은 비용이 절감이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자동차 등록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도 선박처럼 이제 그 각 뭐 지방 항만청에다가 이걸 등록부를 둬가지고 등록을 해서 이거
아까 이제 그 칩이 IoT 칩이 다 부착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면 어떤가 하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25,000대인데 이제 국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컨테이너 박스는 20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좀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동남아 선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지금 SM은 이제 포틀랜드에 다니는데 SM이 포틀랜드에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 100개쯤 있다 그러면 이제 그 LA항에 HMM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포틀랜드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HMM이 좀 빌려와 가지고 LA항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반납 지체료의 이제 규정하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뭐 해운조선 물류 경쟁법 연구회에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그 미국에서 컨테이너 반납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대규모의 지체료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타임이 있고 프리타임이 지나면은 그걸 이제 받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또 일당 지체료가 이게 그 점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하루에 얼마인데 이게 열흘 되면 그게 뭐 몇 배가 뛰는 거예요. 그 일당.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의회에서 이게 잘못됐다.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가 너무 부당하다고 제 의회에서 보고 지난 6월 중순부터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 페이지. 지금은 각 선사가 마음대로 컨테이너 지체료를 막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는 그 컨테이너 지체료를 부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서면이 발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서면에는 쉬핑 액트 미국의 해운법에서 정한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과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사항 뭐 한 10개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10개 사항이 다 충족됐다라는 내용을 그 청구서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걸 무효로 한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효로 한다는 게 뭐 어떤 의미까지 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반납 박스 반납 그 지체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요. 잠깐만요. 잠깐 위로 좀 올려봐 주실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그 FMC에서 정한 그 요건들에 맞추어서 지체료를 부과를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들을 이제 정선사들이 모두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정도가 돼야 되니까 현재까지 우리 해왔던 것하고는 이제 많이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발표한 해법 파케이지 논문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항해용선에서 데머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원이 뭐 특별 보수라고 본다 그랬는데 이 최선료와 관련해서는 이건 이제 현재로까지는 봐서는 부합 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화증권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의무가 이제 부과된다고 본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법원이 이게 이제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과실상계가 그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에 뭐
조선업상의 법률 관계의 규정화인데 이거 뭐 공급망 불안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는데 뭐 저는 이게 그 공급망 불안정은 이제 선박과 관련되고 또 그 선박의 전 단계인 조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넣어봤는데 그 다음요. 잠깐만 한 번 더 올라가 봐 주실래요? 예,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그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가? 그건 우리가 약정에서 정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그 대형 선박의 경우에 그렇고 좀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여전히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미 규정으로 건조 중인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은 이제 건조자가 가진다. 이렇게 상법에 규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헤비테일로 많이 선박 건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건조는 이게 수주 계약이라 가지고 한 2년 동안 이제 건조가 되고 이제 균등하게 그 건조 가격을 받지 못하면은 조선소가 미리 자기가 빌려가지고 건조를 하고 마지막에 그 대가를 다 받는데 건조 대금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2년 동안 그 건조 대금을 많이 빌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뭐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헤비테일이 됐다가 아니면 뭐 계약 시에 돈을 많이 받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건조할 배가 없으면은 이제 선주가 위에 있으니까 배 건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당신 돈 받으시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은 공정에 따라 가지고 건조 대금은 지급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됐고요.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동안은 제가 이제 보험 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최순우 박사 요건 이제 내리시고 두 번째 거 좀 띄워주세요. 예, 이건 이제 손해보험 협회에서 나오는 그 손해보험지에 바로 이번 달 후에 제가 실은 겁니다. 저보고 이제 원고 청탁이 들어와서 제가 또 평소에 생각했던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해체할까 하는 걸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좀 글자 좀 크게 한번 해봐 주실래요? 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 예, 그다음 페이지 좀 해주세요. 자, 예, 여기는 이제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겁니다. 왼쪽을 좀 보여주세요. 예, 전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전자 그 선화증권이고요. 그 세계 각국의 P&I 클럽에서 전자선화증권에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책임 보험자로서 보험금 지급하겠다 하지 않으면은 그건 전자선화증권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P&I 클럽 제30조에 가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중에 이제 전자 거래로 인한 것도 P&I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해운 또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조합이 인정한 시스템 하에서 발행된다면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KPI는 아직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옆으로 돌려보시면 여기 국제 P&I 클럽에서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5개 플랫폼망에서 발행하는 전자선화증권은 오케이라고 했다는 거죠. 볼레로, 그다음에 이타이틀, 글로벌 쉐어, 그다음에 웨이브, 카고 X, 웨이브, 그다음 트레이전드 이 5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 P&I 클럽도 빨리 여기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되면은 종이선화증권하고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특히 물권적 효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상법 제862조 2007년 상법 개정할 때 우리 정병석 변호사님도 상법 개정위원이셨는데 이미 그때 우리가 그 규정을 넣었습니다. 전자적으로 발행한 경우에도 우리가 기관에 등록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전이 되면은 종이 선언증권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 효력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디지털 포워드 다음 페이지요. 디지털 포워드는 앞으로 온라인상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포워드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한 3,000개 정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디지털 포워드들이 더 쉽게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 디지털 포워드들이 말하자면 이제 운송인으로서 화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그 부담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근데 우리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 현재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억 원이라는 게 액수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액수를 좀 상향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주들과 달리 P&I 클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리보험회사에서 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은 이 포워드들이 어떤 뭐랄까 뭐 스스로 이제 공제 같은 걸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요. 그다음에 이제 선박의 지체로 인한 채선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박의 지체로 인한 채선료 이거 그러면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좀 어떻게 되나 좀 보험을 커버가 안 되나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분쟁이 생겨가지고 법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FDD로 처리가 가능한데 이건 보험이 안 된다. 운영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죠? 화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 선박이 지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손해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도 딜레이로서 발생하는 것은 이제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자, 그다음. 예, 컨테이너 박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송인이 이제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해 가지고 늦게 이게 자기 손에 돌아오면은 뭐 박스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거든요. 빌린다든지 할 때 그건 이건도 보험이 어렵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종합물류업자 이제 종합물류업자가 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인이 됐지 않습니까? 종합물류업자도 여러 가지 리스크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또 책임에 이제 노출돼 있으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현재 이제 국제화물운송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해상물류 종합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제가 이제 확보를 못했는데 현재 이런 보험이 이미 나와 있어 가지고 보험에 커버를 받고 있다라고 제가 연구가 되었습니다. 해상물류 종합배상책임보험. 이상입니다. 제가
그 디지털화와 이제 공공 불안정 시대에 관련 당사자들이 갖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보험 제도 같은 걸 받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보험에 커버가 되기도 하고 또 되지 않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처리할지가 앞으로 이제 그 해상법이나 또 보험에서 또 공제에서 처리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네. 질문 사항 있으면 좀 네. 예, 고맙습니다. 올라옵니다. 예. 김나래 변호사 좀 계신가요? 예, 제가 그 오늘 망에 들으신 분들한테 그 아까 소형 화주의 그 장기 운송 계약 체결한 논문하고 또 컨테이너 박스 관련된 논문도 또 망에 띄워갖고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최선우 조교가 지금 녹화를 시켰는데 유튜브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장시간 동안 여러 지금 현재 그 핫한 이슈들을 다뤄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뭐 질문해 주시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예. 또 우리 교수님 모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이 기회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죠. 저는 제 발표하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다 그 시류에 그 많이 이슈가 된 건데 그 중에서 앞으로 이 선화증권 부분이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이제 볼레로가 나오고 또 유엔에서도 이제 그 전자상거래 갖고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좀 전자적인 거래에 대해 유행을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가 그 해상법 개정을 하고 있어갖고 2007년도 개정에 이제 전자선화증권에 관련된 규정도 한 규정 넣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시행규칙도 만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 한 지난 10년여간은 별로 이용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EBL이 발행이 됐을 때 그런 플랫폼을 P&I 클럽이 과연 이제 선화증권으로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을 담보해 주느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이제 그 P&I 클럽에서도 지금 한 대여섯 개의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고 또 최근에 그 국제 단체가 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디지털 컨테이너 쉬핑 어소시에이션 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EBL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세계 유수의 그런 컨테이너 선사들 간에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전자선화증권의 문제는 이제 같은 플랫폼에 있으면은 서로 교환이 되고 유통이 될 수가 있는데 플랫폼이 달라지면은 이제 그게 각각 예, 따로 놀게 돼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였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단체에서도 지금 그 단체에는 이제 대체로 중요한 그 전기선사들이 아마 코스코 빼고는 다 참여를 하고 있고, 6개의 그런 그 P&I 클럽이 인정한 플랫폼 중에서도 4개가 참여를 해갖고 서로 간에 이제 상호 이렇게 이 호환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자선화증권 부분도 이제 훨씬 더 좀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선화증권의 뭐 1.2%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이제 아직은 미미한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면에 이제 스마트화, 디지털화 관계에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 한 달 전에 그 KL 네트가 이걸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 아까 말씀하신 그 862점니까 거기에 따른 네. 전자선화증권 등록 기관으로 그렇게 해서 음, 이제 제가 운이 좋았던 게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 프레젠테이션을 다 이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망에 다 들어와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 KL네트 망에 들어와 있는 사람끼리만 선화증권이 전자적으로 효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 이제 우선은
미국에 있는 은행이 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누군가가 미국 은행하고 그 거래가 되게 돼 있다. 미국 은행이 그걸 보증을 하겠다 하면 그만 안 되니까 다시 종이 선화증권 발행했다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전자선화증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엔에서도 그걸 이제 운시트라에서 그걸 이제 참고를 많이 하고 해서 도움은 됐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에만 이제 국한되다 보니까 그게 아직도 활용이 안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중급법을 갖는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화주를 위해서는 머스코도 그 트레이저 렌저의 거기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트레이저 렌저 머스크들이 기도했던 거는 IBM하고 해가지고 HMM도 자기들 망에 들어라 했는데 HMM이 안 들어가고 HMM이 따로 만들었거든요. 코스코도 아마 우리가 왜 그게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그 망 안에 들어가면 아마 그 덴마크의 머스크가 완전히 세계를 그 운송망을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코스코 그룹 하나 뭐 그다음에 원 그룹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개가 한 10개 정도의 그 그룹으로 앞으로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않겠나 싶고 뭐 그게 이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단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100% 완성된 단계가 되죠. 그러나 한 10개 정도 이렇게 그룹화 되는 것도 그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은행들이 거기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자선화증권도 제가 볼 때는 뭐 몇 년 내에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하나로 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따로따로 다 가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그렇죠.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저 손점열 회장님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상석 네. 사장님 아마 다들 지금 아마 업무 중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업무 중인데 이렇게 보죠. 예. 틀어두고 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제가 그러냐. 네네. 예, 교수님 제가 저 이상득 사장 비행기로 나섰네. 네. 예, 이동 중이시죠?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뭐 오늘 네. 이걸 뭐 이걸로 마치고요. 네네. 녹화된 본이 있으니까 다시 띄워가지고 여러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변호사님 이걸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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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